가을 저녁 안개 자욱한 산길. 누군가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립니다. 이봐요, 그만 가요. 여기선 우리 허락 없인 못 지나가. 비켜주세요. 목소리 봐라, 꽤 당당하시네. 경고합니다. 더 다가오지 마세요. 경고. 당신이 뭔데? 짧은 침묵. 그 다음 순간 쇠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남자의 비명이 터집니다. 이게 뭐야, 대체 누구야? 당신. 후회하지 마세요. 당신이 먼저 시작했으니까. 비에 젖은 흙 위로 피가 번집니다. 남자들이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고 그녀는 천천히 산 아래로 걸어 내려갑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추고 숨이 멎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빗소리 사이로 서로의 과거가 깨어납니다. 그날 당신이 내 인생을 바꿔놨죠. 그럼 오늘 내가 당신의 끝을 바꿔놓겠습니다. 짙은 어둠 속 단 한 줄기 번개가 둘 사이를 가릅니다. 그리고 화면이 꺼지며 붉은 글자가 천천히 떠오릅니다. 등산 중 부대 복귀하던 여군 3스타 길을 막은 그날 모든 것이 시작됐다. 잠시의 정적 후 그녀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울립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든 지리산 자락, 아침 햇살이 산등성이를 따라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3스타인 한서진 장군은 휴가 겸 산악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길이었습니다. 58세의 나이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와 단단한 걸음걸이는 30년 군 생활이 만들어낸 훈장 같은 것이었죠. 한서진은 등산로를 천천히 내려오며 주변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빨갛게 물든 단풍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계곡물 소리가 청량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고요한 자연 속에 있으면 늘 긴장된 군 생활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비어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30년간 군인으로만 살아온 삶 속에서 여성으로서의 평범한 일상은 언제나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오늘따라 유난히 산이 고요하네. 내 마음도 조금은 쉬어가자. 한서진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등산로 아래 작은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마을은 오래된 한옥과 슬레이트 지붕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6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낡은 찻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무로 된 간판에는 산골 찻집이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었고 문틈 사이로 구수한 유자차 향이 새어나왔습니다. 한서진이 찻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하얀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긴 할머니 한 분이 반갑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온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 손님이 오셨네. 군복 입으신 걸 보니 여장군이신가 보구먼. 할머니는 한서진의 어깨에 달린 별 3개를 보고는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한서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휴가 겸 등산하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부탁드려도 될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유자차 한 잔이 나왔습니다. 진한 유자향이 코끝을 자극하며 온몸에 따스함이 퍼졌습니다. 한서진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맛이 입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요즘은 여자분들도 군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시는구먼. 우리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요. 할머니의 말에 한서진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90년대만 해도 여군이 장성까지 오르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편견과 차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벽들을 넘어야 했습니다. 밤낮 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했고, 남들보다 2배는 더 노력해야 겨우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길을 가야 했으니까요. 한서진의 목소리에는 담담함과 동시에 깊은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서진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계셔서 다행이요. 짧은 대화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서진은 유자차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찻값을 지불하려 하자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됐어요. 나라 지키시는 분한테 어떻게 돈을 받겠어요. 편히 가시라고. 한서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찻집을 나와 다시 복귀길에 오른 한서진은 마을을 벗어나 외곽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도로는 한적했고 주변에는 울창한 숲과 논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앞쪽에서 검은색 SUV 세대가 갑자기 나타나 한서진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차들은 일렬로 늘어서며 도로를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한서진은 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몸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군인으로서의 감각이 위험을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남자 6명이 내렸습니다. 모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설프고 거칠어 보이는 차림새였습니다. 팔뚝에는 용 문신이 번쩍이고 있었고 얼굴에는 흉터와 거친 인상이 가득했습니다. 조폭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비죽이 웃으며 한서진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남자였는데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이 누님, 이 길은 통행료 내야 지나가. 군인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 남자의 말투는 건방지고 무례했습니다. 한서진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소속 현역 장교입니다. 이 길은 공공도로이며 통행료를 받을 권리가 당신들에게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비키십시오. 한서진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킥킥거리며 웃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한서진을 우습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아, 여자가 별셋이라고? 세상 많이 변했네. 근데 말이야, 여기선 계급이 안 통하거든? 다른 남자 하나가 한서진에게 다가오며 어깨를 툭 쳤습니다. 한서진은 그 손을 단번에 잡아채며 뒤로 꺾었습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경고합니다. 더 이상 접근하지 마십시오. 한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30년간 단련된 군인의 기세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남자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분노에 찬 표정으로 한서진을 에워쌌습니다. 한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평화로운 복귀길은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한서진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껴지는 긴장감이 온몸의 감각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지만 도로 위의 공기는 점점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주변 상황을 빠르게 분석했습니다. 남자 6명이 반원형으로 자신을 에워싸고 있었고 뒤쪽에는 검은색 SUV 3대가 도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 있는 길은 양옆수뿐이었지만 군인으로서 도망치는 선택지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서진은 등산용 배낭을 천천히 벗어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에는 등산 스틱 하나만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지금이라도 비키면 이 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한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한서진의 군복 어깨에 달린 부대 마크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조롱했습니다. 이게 뭐야? 육군 특수전사령부? 여자가 특전사라니 웃기지도 않네. 그 순간 한서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군복의 명예를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30년간 목숨을 걸고 지켜온 그 명예를 이런 건달들이 함부로 짓밟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서진은 입을 열었습니다. 군복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 경고한다. 멈춰라.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서진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등산 스틱이 공중을 가르며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뚝소리와 함께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한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틱을 돌려 다른 남자의 무릎을 쳤고 발로 또 다른 남자의 복부를 강하게 찼습니다. 순식간에 2명이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남은 4명의 남자들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한서진은 스틱을 던지고 맨손으로 맞섰습니다. 오른쪽에서 날아오는 주먹을 왼손으로 막아내고 동시에 오른손으로 남자의 턱을 강타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한서진의 목을 조르려 했지만 한서진은 허리를 숙여 남자를 등 너머로 넘겼습니다. 남자는 공중에서 한 바퀴 돌며 땅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싸움은 격렬했지만 일방적이었습니다. 한서진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매 동작마다 수십 년간 쌓아온 훈련과 실전 경험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한서진의 내면에서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 얼마나 버텼는데, 청춘도 사랑도 평범한 삶도 모두 포기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놈들한테 무시당해? 한서진의 주먹에는 분노만이 아니라 서러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30년간 군인으로만 살아온 삶, 여성으로서의 모든 것을 희생한 세월, 그 무게가 지금 이 순간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남자 하나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서진은 주저하지 않고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손목을 잡아 꺾고 무릎으로 남자의 복부를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남자는 신음을 내며 쓰러졌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군복은 흙먼지로 더럽혀졌지만 한서진은 여전히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SUV 중 한 대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키는 180cm 정도였고 왼쪽 다리를 약간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남자는 한서진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남자의 얼굴에는 깊은 흉터가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는 한서진을 아는 듯한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역시 한서진 장군님은 다르십니다. 6명을 순식간에 제압하시다니.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한서진은 남자를 주시하며 경계했습니다. 이 남자는 다른 건달들과는 달랐습니다. 움직임, 자세, 말투 모든 것에서 훈련받은 사람의 느낌이 났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한서진의 질문에 남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서진 장군님, 오래간만입니다.
저를 기억 못 하시겠습니까? 2005년 제가 당신 밑에서 훈련받던 병장 장태수입니다. 그 순간 한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태수? 그 이름은 한서진의 가슴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죄책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년 전 특수전 훈련 중 벌어진 사고. 한서진이 내린 명령 때문에 한 병사가 중상을 입었고 결국 불구가 되어 군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병사가 바로 장태수였습니다. 태수? 한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태수는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기억나십니까? 산악훈련 중 로프가 끊어졌을 때 장군님께서는 임무 우선이라며 구조를 늦추라고 명령하셨죠. 덕분에 저는 다리 하나를 잃었습니다. 장태수의 말에는 깊은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사건은 한서진이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가장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임무 완수를 위해 한 병사의 생명을 뒤로 미뤘던 그 결정. 군인으로서는 옳은 판단이었을지 몰라도 인간으로서는 평생 후회로 남은 선택이었습니다. 태수, 그때 일은 내가 잘못했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한서진의 사과에 장태수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겁니까? 당신은 별 3개 달고 영광스럽게 살았지만 저는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불구가 된 몸으로 사회에 내던져졌고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조폭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장태수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한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태수의 분노와 원망이 정당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당신 인생을 망칠 차례입니다. 장태수가 손짓하자 뒤에서 새로운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훈련받은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한서진은 다시 전투 태세를 갖췄지만 장태수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장군님, 당신에게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조직과 협력하십시오. 그러면 과거는 모두 잊겠습니다. 한서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나는 군인입니다. 장태수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군요. 순간 한서진은 뒤에서 날아온 충격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접근해 한서진의 뒤통수를 가격한 것이었습니다. 한서진의 몸이 천천히 쓰러졌고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장태수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장군님, 이제 당신도 지옥을 맛볼 차례입니다. 한서진의 의식은 완전히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한서진이 눈을 떴을 때 주변은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천천히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살펴보니 낡은 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벽은 시멘트로 되어 있었고 작은 창문 하나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손목과 발목에는 굵은 밧줄이 묶여 있었고 등은 차가운 철제 기둥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밧줄의 강도, 창고의 구조, 탈출 가능성, 군인으로서 30년간 훈련받은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이려는 순간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장태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의자 하나를 끌고 와서 한서진 앞에 앉았습니다. 정신 차리셨습니까, 장군님? 장태수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태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일을 멈추면 나는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장태수는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창고 안을 메웠습니다. 도와주시겠다고요? 20년 전에는 저를 버리셨으면서 이제 와서 도와주시겠다고요? 우습습니다. 장태수는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고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며 창고 안을 채웠습니다. 한서진은 담배 연기를 피하려 고개를 돌렸지만 묶여있는 상태라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모르실 겁니다.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군에서 쫓겨난 후 아무도 절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불구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공사판에서 막노동하다가 결국 이 조직에 들어왔습니다. 장태수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심부름이나 하는 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전사 출신이었습니다. 싸움에서 지지 않았고 머리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직 내에서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청룡회의 행동대장입니다. 한서진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장태수의 말 속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그 상처가 자신이 만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복수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기회가 왔습니다. 장태수는 담배를 바닥에 버리고 발로 비볐습니다. 그리고 한서진에게 다가와 그녀의 턱을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부터 장군님은 우리 조직의 도구가 될 겁니다. 우리는 최근 무기 밀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북쪽에서 넘어온 무기들을 국내 조직들에게 파는 일이죠. 하지만 군과 경찰의 감시가 심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한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기 밀매. 그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였습니다. 한서진은 장태수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묶여있는 상태라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을 이용하면 모든 게 쉬워집니다. 여군 3스타라는 당신의 지위를 이용하면 군 내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감시망도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신은 협조하지 않겠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장태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한서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한서진이 조폭들과 싸우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한서진이 조폭들과 한패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언론에 흘리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3스타가 조폭들과 결탁했다는 스캔들. 군은 발칵 뒤집힐 겁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되겠죠. 한서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장태수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한서진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장태수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아직 이 영상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협력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잃거나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장태수는 일어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그는 뒤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밤 12시까지 답을 주지 않으면 영상은 자동으로 언론사로 전송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잘 생각하십시오. 문이 닫히고 한서진은 다시 홀로 남겨졌습니다. 창고 안은 고요했고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렇게 허무하게. 한서진의 마음속에는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솟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태수가 이렇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한서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군인은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한서진은 손목의 밧줄을 조심스럽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밧줄은 단단했지만 시간을 들이면 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서진은 손목을 천천히 비틀며 밧줄을 느슨하게 만들었습니다. 피부가 쓸리며 아팠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 때 손목의 밧줄이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그때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서진은 재빨리 손을 원래 위치로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조직원으로 보이는 남자는 한서진에게 물 한 병을 던져주었습니다. 보스님이 주라고 하셨어. 목마르면 마셔. 남자는 그 말만 남기고 나갔습니다. 한서진은 물병을 집어들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탈출 방법, 장태수를 막을 방법,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방법.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진은 다시 밧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빠르게, 더 조심스럽게. 손목이 피로 물들었지만 한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밧줄이 풀렸습니다. 한서진은 조용히 손을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이제 발목의 밧줄만 풀면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서진은 재빨리 손을 다시 뒤로 돌리고 밧줄로 묶인 척했습니다. 문이 활짝 열리고 장태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 한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50대 중반으로 보였고 얼굴에는 권력자 특유의 오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우리 조직의 후원자이신 국회의원 최민호 의원님이십니다. 한서진은 최민호를 쳐다봤습니다. 국회의원이 조폭 조직과 결탁하고 있다니. 부패의 깊이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최민호는 한서진을 내려다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금빛 시계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권력과 돈의 냄새가 온몸에서 풍겼습니다. 한서진 장군, 소문으로만 듣던 분을 이렇게 뵙게 되네요. 물론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지만요. 최민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침묵했습니다. 최민호는 창고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군 예산과 무기 도입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죠. 그런 제가 이런 조직과 손을 잡았다는 게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최민호는 장태수를 돌아보며 눈짓했습니다. 장태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창고 안에는 한서진과 최민호 둘만 남았습니다. 최민호는 장태수가 앉았던 의자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장군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지위, 당신의 정보, 당신의 권한. 모두 우리 사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당신은 거절하시겠죠. 하지만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한서진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최민호는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한서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뉴스 기사 초안이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여군 3스타 조폭과 결탁 의혹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교묘하게 짜여 있었고 편집된 영상과 거짓 증언들이
증거로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내일 아침 주요 언론사에 동시에 보도됩니다. 물론 당신이 협조한다면 이 기사는 영원히 세상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최민호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멈춰서서 뒤돌아봤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밧줄을 풀려고 노력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이 창고는 삼중으로 경비되고 있고 밖에는 훈련받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탈출은 불가능합니다. 최민호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한서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조폭 조직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까지 연루된 거대한 부패 조직.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서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발목의 밧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차가운 밤바람이 창문 틈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한서진의 손은 차가워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발목의 밧줄도 풀렸습니다. 한서진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었던 탓에 다리가 저렸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한서진은 창고 안을 살펴봤습니다.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은 너무 작아서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서진은 창고 구석을 살펴봤습니다. 낡은 공구들이 쌓여 있었고 녹슨 철제 파이프 몇 개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그중 가장 튼튼해 보이는 파이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무기로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서진은 재빨리 원래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손과 발을 밧줄로 묶인 것처럼 위치시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조직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한서진을 비쳤습니다. 여전히 꼼짝 못하고 있네. 보스님 명령대로 내일 아침까지 여기 있으면 돼. 조직원은 확인만 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다시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서진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위기를 넘겼습니다. 한서진은 다시 일어나 창고를 살펴봤습니다. 천장을 보니 환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크기는 작았지만 몸을 비틀면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서진은 창고 구석에 쌓여 있던 나무 상자들을 조용히 쌓아 올렸습니다. 상자들은 낡고 먼지가 가득했지만 무게를 지탱할 수는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상자 위로 올라가 환기구에 손을 뻗었습니다. 환기구 덮개는 나사로 고정되어 있었지만 녹슬어서 약해져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주머니에서 군인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신분증의 모서리는 단단했습니다. 나사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10분 후 나사 4개를 모두 풀었습니다. 환기구 덮개가 열렸고 차가운 밤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한서진은 환기구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좁고 어두웠지만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서진은 몸을 환기구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좁아서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환기구는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방향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무릎과 팔꿈치가 쓸리며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5분 정도 지났을 때 앞쪽에서 빛이 보였습니다. 또 다른 환기구였습니다. 한서진은 그쪽으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래는 창고 뒤편이었습니다. 조직원들이 서너 명 보였지만 한서진이 있는 위치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서진은 환기구 덮개를 조심스럽게 밀어냈습니다. 덮개가 바닥에 떨어지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한서진은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한서진은 환기구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면까지는 약 3m 정도였습니다. 한서진은 몸을 돌려 발부터 내려가며 환기구 가장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내렸습니다. 팔의 힘만으로 버티다가 적절한 순간에 손을 놓았습니다. 몸이 공중에서 한 바퀴 돌며 땅에 착지했습니다. 소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릎을 굽혀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한서진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창고 뒤편은 숲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조직원들은 창고 앞쪽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조용히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뭇가지를 밟지 않도록 조심하며 걸었습니다. 군에서 배운 야간 잠입 훈련이 떠올랐습니다. 숲을 10분 정도 걸었을 때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탈출했다. 찾아라. 한서진의 탈출이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곧 손전등 불빛들이 숲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진은 속도를 높였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얼굴을 스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개 짖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추적견까지 동원한 것이었습니다. 한서진은 계곡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물이 있으면 냄새를 지울 수 있었습니다. 5분을 더 달려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계곡물이 발목까지 찼습니다. 한서진은 계곡을 따라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물살이 세서 걷기 힘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추적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한서진은 계곡에서 나와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고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계곡 주변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추적자들은 3명 정도였습니다. 이쪽으로 간 것 같은데 개들이 냄새를 잃었어. 추적자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여기저기를 수색했습니다. 한서진은 조용히 바위 뒤에서 지켜보며 다음 행동을 계획했습니다. 이제 도망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반격할 때가 왔습니다. 한서진은 바위 뒤에서 추적자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3명의 조직원들은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추며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진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조직원 한 명이 한서진이 숨어 있는 바위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직원이 바위 옆을 지나가는 순간 한서진은 움직였습니다. 재빠르게 튀어나와 조직원의 목을 뒤에서 감았습니다. 조직원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한서진이 입을 막았습니다. 몇 초 후 조직원은 의식을 잃고 축 늘어졌습니다. 한서진은 조직원을 조용히 바위 뒤로 끌고 가 눕혔습니다. 그리고 조직원의 무전기와 손전등을 빼앗았습니다. 무전기에서 장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번 구역 수색 완료했는가? 한서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조직원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대답했습니다. 3번 구역 이상 없습니다. 계속 수색하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무전기에서 잡음이 들리며 통신이 끊겼습니다. 한서진은 무전기를 허리춤에 차고 손전등을 껐습니다. 이제 남은 2명의 조직원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한서진은 어둠 속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주변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2번째 조직원은 계곡 아래쪽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나뭇잎을 밟지 않도록 주의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직원의 등 뒤로 다가갔을 때 한서진은 주변에 떨어져 있던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숲으로 돌을 던졌습니다. 돌이 나뭇가지를 치며 소리를 냈습니다. 조직원이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한서진은 뒤에서 조직원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조직원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쓰러지려는 찰나 한서진은 조직원의 뒤통수를 손날로 가격했습니다. 조직원은 신음도 없이 의식을 잃었습니다. 한서진은 두 번째 조직원도 바위 뒤로 끌고 가 숨겼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세 번째 조직원 한 명뿐이었습니다. 한서진은 무전기를 통해 그의 위치를 파악하려 했지만 무전기는 조용했습니다. 한서진은 계곡을 따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때 앞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세 번째 조직원이었습니다. 한서진은 몸을 낮추고 조직원을 관찰했습니다. 조직원은 무전기를 들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보스님,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팀은 어떻습니까? 무전기에서 장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번 팀과 2번 팀이 응답이 없다.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 위치를 보내라. 조직원이 스마트폰을 꺼내려는 순간 한서진이 나타났습니다. 조직원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한서진은 이미 그의 손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무전기가 땅에 떨어졌고 조직원은 다른 손으로 한서진을 밀쳤습니다. 하지만 한서진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지만 당신도 잠깐 쉬어야겠습니다. 한서진은 조직원의 복부를 가격하고 쓰러지는 조직원의 뒤통수를 받쳐 조심스럽게 땅에 눕혔습니다. 불필요한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서진은 조직원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지도가 떠 있었고 빨간 점들이 여러 곳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추적팀들의 위치였습니다. 한서진은 지도를 보며 탈출 경로를 계획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는 약 5km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추적팀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정면 돌파는 위험했습니다. 한서진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무전기를 다시 집어들고 장태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수 나다. 한서진이다. 무전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장태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탈출했군요. 역시 한서진 장군답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이미 모든 길은 막혔습니다. 한서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수, 아직 늦지 않았다. 이 일을 멈추면 나는 당신을 도울 수 있다. 당신도 알고 있지 않은가. 이 길은 파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장태수는 비웃었습니다. 도와주시겠다고요? 20년 전에도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당신은 나를 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도와주겠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서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장태수의 분노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범죄들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태수, 그때 일은 내 잘못이 맞다. 나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무기밀매, 부패 정치인과의 결탁, 이런 일들은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할 뿐이다. 장태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한서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사과하고 싶다. 진심으로. 그리고 당신이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아직 늦지 않았다. 무전기 너머에서 장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늦지 않았다고요? 장군님, 나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왔습니다. 내 손은 이미 피로 물들었습니다. 당신의 사과 따위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한서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장태수의 목소리에서 깊은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한서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수,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나를 믿어라. 무전기에서 잠시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장태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믿음이라. 이미 배신당한 사람에게 다시 믿음을 주라고요? 웃기지 마십시오. 장군님, 당신은 절대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확실히 끝장을 보겠습니다. 무전기 통신이 끊겼습니다. 한서진은 무전기를 내려놓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장태수가 직접 온다는 것은 상황이 더 위험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한서진은 빠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한서진은 스마트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도상에서 가장 경비가 약한 지점을 찾았습니다. 동쪽 방향이었습니다. 한서진은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숲을 빠져나가며 한서진은 생각했습니다. 탈출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장태수와 최민호 그리고 청룡회의 범죄를 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한서진은 옛날 제자가 떠올랐습니다. 김나연 대령, 군 정보사에서 일하고 있는 똑똑하고 믿음직한 제자였습니다. 만약 나연에게 연락할 수 있다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연락 방법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추적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계속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앞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한서진은 마을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시간은 자정을 넘기고 있었고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집들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마을 입구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되어 보이는 부스였지만 전화기는 작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서진은 부스 안으로 들어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다이얼 톤이 들렸습니다. 한서진은 김나연의 전화번호를 기억해냈습니다. 군인들은 중요한 번호들을 암기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렸습니다. 한서진은 긴장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김나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졸린 목소리였지만 분명 나연이었습니다. 한서진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연 나다. 한서진이다. 전화 너머에서 김나연의 목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놀람과 함께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스승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괜찮으십니까? 한서진은 주변을 재빠르게 살폈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언제 추적자들이 나타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서진은 낮은 목소리로 빠르게 말했습니다. 나연,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겠다. 지금 긴급한 상황이다. 지리산 남쪽 기슭 작은 마을에 있다. 청룡회라는 조직에 쫓기고 있다. 무기 밀매와 부패 정치인이 연루되어 있다. 최민호 국회의원도 관련되어 있다. 김나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승님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지금 바로 헌병대와 정보사 요원들을 보내겠습니다. 한서진은 공중전화 부스 밖을 내다보며 주변 표지판을 확인했습니다. 마을 이름이 적힌 작은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송정리라는 마을이다. 정확한 좌표는 모르겠지만 지리산 국립공원 남쪽 입구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이다. 김나연의 키보드 타자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즉시 위치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송정리, 지금부터 4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스승님, 그때까지 안전한 곳에 숨어 계십시오. 한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4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나연, 한 가지 더 있다. 이 조직의 행동대장은 장태수라는 사람이다. 전직 특전사 출신이고 20년 전 나와 함께 복무했던 사람이다. 그를 다치게 하지 말아라. 그는 피해자이기도 하다. 김나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승님도 무리하지 마십시오. 한서진은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김나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스승님, 아직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꼭 구해드리겠습니다. 한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연의 말에서 힘이 느껴졌습니다. 고맙다, 나연. 곧 보자. 전화를 끊고 한서진은 공중전화 부스를 나왔습니다. 이제 40분을 버텨야 했습니다. 한서진은 마을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숨을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작은 폐가가 하나 보였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문은 삐걱거리며 열려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폐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어두웠고 먼지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이 쓰러져 있었고 벽지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몸의 긴장을 풀었습니다. 오랜 시간 긴장 상태였던 탓에 온몸이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쉴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서진은 재빠르게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색 SUV 여러 대가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조직원들이 차에서 내려 마을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진은 몸을 낮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조직원들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잠옷 차림으로 나와 두려운 표정으로 조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한 조직원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군복 입은 여자 봤습니까? 본 사람은 말하시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한서진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직원들은 짜증을 내며 집집마다 들어가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진이 숨어 있는 폐가 쪽으로도 2명의 조직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폐가 안에는 낡은 농기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그중 낫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녹슬었지만 무기로 쓸 수는 있었습니다. 조직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폐가 안을 비쳤습니다. 2명의 조직원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폐가잖아. 이런 데 숨어 있을 리 없어. 한 조직원이 투덜거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조직원은 조심스럽게 안을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야지. 보스님이 구석구석 다 뒤지라고 했잖아. 2 조직원은 폐가 안을 천천히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진은 무너진 벽 뒤에 숨어 숨을 죽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벽을 스쳤습니다. 한서진은 낫을 꽉 쥐었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싸워야 했습니다. 한 조직원이 한서진이 숨어 있는 벽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한서진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직원이 벽 뒤를 들여다보려는 순간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공중전화 부스에 흔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전화한 것 같습니다. 2 조직원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한서진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위기를 넘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공중전화 사용 흔적을 발견했다는 것은 그들이 한서진이 누군가에게 연락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한서진은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조직원들이 공중전화 부스 주변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장태수였습니다. 그는 절뚝거리며 공중전화 부스 앞에 섰습니다. 장태수는 공중전화기에 수화기를 들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조직원에게 무언가 지시했습니다. 조직원이 장비를 꺼내 전화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기록을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서진은 초조해졌습니다. 만약 김나연에게 건 전화가 추적되면 나연도 위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숨어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한서진은 폐가를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뒷문을 통해 밖으로 나와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조직원들은 모두 공중전화 부스 쪽에 집중하고 있어서 한서진의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서진은 마을 뒤편 숲으로 이동했습니다. 숲속에서 한서진은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김나현과 헌병대가 도착하기까지는 아직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장태수와 조직원들을 이곳에 묶어둬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들의 범죄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한서진은 아까 빼앗은 스마트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서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들. 그 중에 거래 일정이라는 파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서진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파일에는 무기 밀매 거래의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거래 장소, 시간, 무기 종류, 금액,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까지. 최민호 국회의원의 이름도 보였고 다른 정치인들과 군 관계자들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한서진은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증거를 김나연에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장태수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20년간 마음속에 묻어뒀던 죄책감과 그리고 장태수의 분노와 상처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한서진은 무전기를 꺼내 장태수에게 연락했습니다. 태수, 나다. 만나자. 단둘이. 무전기 너머에서 장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서? 한서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을 북쪽으로 작은 폐공장이 보였습니다. 마을 북쪽 폐공장. 30분 후. 혼자 와라. 장태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끝장을 봅시다. 무전기 통신이 끊겼습니다. 한서진은 폐공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할 시간이었습니다. 폐공장은 마을 북쪽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문을 닫은 섬유 공장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건물은 낡았고 창문 대부분은 깨져 있었습니다. 녹슨 철문이 바람에 삐걱거리며 흔들렸습니다. 달빛이 깨진 창문 사이로 들어와 공장 내부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오래된 기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먼지와 낙엽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공장 중앙으로 걸어가 섰습니다. 그리고 장태수를 기다렸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 때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태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약속대로 단둘이 만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장태수는 절뚝거리며 한서진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칼 한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 10m 거리를 두고 마주 섰습니다. 달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한서진의 얼굴에는 결연함과 함께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태수의 얼굴에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어딘가 공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장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을.
한서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20년 동안 당신을 생각했다. 매일 밤 당신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때 내가 내린 결정이 얼마나 당신을 아프게 했는지. 장태수는 비웃었습니다. 아프게 했다고요? 그런 가벼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내 인생을 빼앗았습니다. 내 꿈을, 내 미래를, 내 모든 것을. 장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서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맞다. 나는 당신의 인생을 망쳤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나는 임무를 우선시했고 그 결과 당신은 불구가 되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이다. 한서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태수는 잠시 말없이 한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인정하니까 오히려 화가 더 납니다. 당신은 최소한 죄책감이라도 느끼며 살았겠지만 나는 그저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았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장태수는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칼날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조폭이 되고 범죄자가 되고 이제는 돌아갈 곳도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입니다. 한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태수. 시작은 내 잘못이었을지 몰라도 지금 당신이 한 선택들은 당신 스스로 한 것이다. 나는 당신을 다치게 했지만 당신을 조폭으로 만들지는 않았다. 장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뭐가 되라고 했습니까? 불구 몸으로 어떻게 살아야 했습니까? 세상은 나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장태수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장 안을 울렸습니다. 한서진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장태수는 칼을 겨눴지만 한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수, 선택의 여지는 언제나 있었다. 힘들었겠지만 다른 길도 있었다. 하지만 당신은 복수와 분노를 택했다. 그건 당신의 선택이었다. 장태수는 칼을 휘둘렀습니다. 한서진은 옆으로 피하며 장태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밀고 당기며 격투를 시작했습니다. 장태수는 힘이 셌지만 한서진은 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한서진은 장태수의 칼을 떨어뜨리고 그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장태수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한서진은 그의 위에 올라타 팔을 제압했습니다. 장태수는 숨을 헐떡이며 한서진을 노려봤습니다. 죽이시오. 어차피 살아봤자 의미 없습니다. 한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는다. 당신은 살아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한서진은 장태수에게서 떨어져 일어섰습니다. 장태수는 바닥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때 나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버렸습니까? 장태수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픔뿐이었습니다. 한서진은 무릎을 꿇고 장태수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하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때 나는 임무만 생각했다. 한 사람의 생명보다 임무 완수가 더 중요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틀렸다. 나는 당신을 구했어야 했다. 한서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이후로 단 하루도 편하게 잠들지 못했다. 꿈속에서 당신이 나타나 나를 원망했다. 나는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다. 하지만 그게 당신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안다. 장태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불구가 된 다리. 20년 동안 그를 괴롭혀온 상처였습니다.
장군님, 나는 정말 돌아갈 수 없습니까? 장태수의 목소리는 아이처럼 약해져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당신은 지금이라도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다. 나는 당신을 도울 것이다. 이번에는 절대 당신을 버리지 않겠다. 장태수는 한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희미한 희망도 보였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한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한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당신이 저지른 범죄들을 모두 자백하고 청룡회의 범죄 증거를 넘겨야 한다. 그리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장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순간 공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헌병대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한서진은 일어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군용 차량 여러 대가 공장 앞에 멈춰 섰고 무장한 헌병들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김나연이 뛰어나왔습니다. 스승님, 나연이 공장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한서진을 보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사하십니까? 한서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괜찮다. 그리고 여기 장태수가 있다. 그는 자백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연은 장태수를 보고는 헌병들에게 손짓했습니다. 헌병 2명이 들어와 장태수를 조심스럽게 일으켰습니다. 장태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헌병들이 그를 데리고 나가려 할 때 장태수는 뒤를 돌아보며 한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한서진은 조용히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장태수가 공장을 나가고 한서진은 김나현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나연은 한서진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부상은 없으십니까? 한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나보다 중요한 게 있다. 한서진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김나연에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 청룡회와 최민호 국회의원 그리고 다른 부패 정치인들의 범죄 증거가 모두 들어있다. 이것으로 그들을 모두 체포할 수 있을 것이다. 김나연은 스마트폰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국방부와 검찰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한서진은 공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초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불던 어느 날 한서진은 군복을 벗었습니다. 30년간 입어왔던 그 군복을 명예 저녁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참석했고 많은 부하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서진은 담담한 표정으로 마지막 경례를 했습니다. 청룡의 사건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장태수의 자백과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최민호 국회의원과 부패 관료들이 체포되었습니다. 무기 밀매 조직은 완전히 해체되었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언론은 한서진을 영웅으로 칭송했지만 한서진은 그런 찬사들이 불편했습니다. 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서진은 기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새로운 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후 한서진은 지리산 자락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모든 일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서진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장군님, 아니, 이제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어서 오세요.
찻집 할머니가 따뜻하게 웃으며 유자차를 내어주었습니다. 한서진은 그 차를 마시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간 느껴보지 못한 평화였습니다. 한서진은 마을 외곽에 작은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오래된 학교 건물이었는데 이제는 사용하지 않아 비어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그 건물을 고쳐서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간판에는 여성 자립 훈련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서진이 만든 이곳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폭력으로부터 도망친 여성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 자신감을 잃어버린 여성들. 한서진은 그들에게 호신술과 생존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되찾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강합니다. 다만 그것을 아직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한서진은 첫 수업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5명의 여성만 참여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한서진은 각자의 사연을 들어주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어느 날 훈련소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장태수였습니다. 그는 재판을 마치고 형량의 일부를 마친 후 가석방되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었습니다. 장태수는 여전히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얼굴에는 예전과 다른 밝음이 있었습니다. 장군님, 아니 선생님. 장태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한서진에게 인사했습니다. 한서진은 반갑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태수, 잘 지냈는가? 장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도소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인생을, 제가 한 선택들을,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장태수는 가방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공부했습니다. 혹시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한서진은 서류를 받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다. 환영한다. 장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한서진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자. 그 후로 장태수는 훈련소에서 한서진을 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의 유혹에 빠진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조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훈련소 앞마당에는 벚꽃이 피어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서진은 마당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김나현이 찾아와 옆에 앉았습니다. 스승님, 요즘 행복해 보이십니다. 한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된 것 같다. 나연은 가방에서 신문 한 부를 꺼냈습니다. 일면에는 최민호 전 국회의원의 실형 선고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20년형이었습니다. 부패와 범죄의 대가는 무거웠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스승님 덕분입니다. 한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승리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었다. 나연은 미소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저는 2만 부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한서진은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나연이 떠나고 한서진은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훈련소 안에서는 여성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고 장태수는 그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때때로 찾아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은 따뜻했고 부드러웠습니다. 한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군인이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 그리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는 싸움이 아닌 치유의 시간을 걷는다. 한서진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훈련소 안으로 걸어 들어가며 한서진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이제는 앞을 보고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걷는 이 길이 비록 평탄하지는 않더라도 옳은 길이라는 것을. 훈련소 안에서 한 여성이 한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서진은 그 여성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 용기는 원래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단지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줬을 뿐이다.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서진은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그 포옹 속에는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훈련을 마친 여성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서진은 훈련소 문을 닫고 마당에 홀로 섰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진은 별들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0년간의 군 생활, 장태수와의 악연, 청룡회와의 대결, 그리고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이 한서진을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한서진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모든 경험이 한서진을 더 강하고 더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한서진은 훈련소 안으로 들어가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좋은 하루였습니다. 한서진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한서진은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서진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고 상쾌한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한서진은 훈련소 마당을 청소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장태수가 일찍 나와 한서진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일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오전 9시 훈련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진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치유의 시간, 성장의 시간, 그리고 희망의 시간. 한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번에는 총이나 칼이 아니라 사랑과 용기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서진은 확신했습니다. 이 싸움에서는 절대 지지 않으리라고. 왜냐하면 이 싸움은 정의를 위한 싸움이고 사람을 위한 싸움이고 희망을 위한 싸움이니까요. 한서진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는 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한서진은 미소 지으며 훈련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해 봅시다. 우리의 새로운 하루를.